자, 경제 논술을 대비로 하는 경제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지금 배우시는 파트는 어디냐면 경제 입문 파트에 해당되고 경제 기초편부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파트에서 배우시는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일단 처음으로는 저희가 희소성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희소성 일단 있다라고 전제한 다음에 과연 경제적 인간들은 어떻게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지금 처음에 이제 배우시게 되고요. 그러면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편익과 비용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익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처음에 배우실 거는 이제 비용 위주로 먼저 배우시게 되는데, 특히 이제 비용에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요거와 이제 대비되는 게 매몰 비용이에요. 그래서 기회비용과 매몰 비용이 이제 왜 중요한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제적 의사결정, 즉 선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용이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경제적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꼭 고려를 해야 되는 비용을 말하는 거고, 경제적 의사결정할 때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비용을 매몰비용,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걸 이제 배우시고 나서 저희가 이제 배우시는 개념이 이제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를 배우시게 돼요. 역시 기초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저희가 논술 쪽에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경제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학을 배워도 법률 용어를 배우듯이 지금 배우시는 파트는 이제 경제 용어를 배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경제 주체는 뭐가 있냐? 가계기업, 정부, 외국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때 경제 주체가 사용하는 대상, 이거를 이제 경제 객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경제 객체 안에는 생산물, 생산 요소, 이게 존재하게 되고, 이때 이제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가 시장 안에서 서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다루는 게 이제 경제 순환 모형입니다. 그래서 경제 순환 모형 안에서 경제 주체, 경제 객체가 어떤 식으로 거래하는지를 이제 배우시는 게 1절 개요에 해당되고, 이런 개념들을 총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의 이제 개념을 저희가 이제 배우시겠지만, 비용, 희소성, 뭐 이런 개념들이 그림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배우는 게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경제학 기본 기초에 해당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지금 저희가 배우시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희소성이 등장하게 돼요. 자, 요거는 알다시피 경제학 교과서에서 처음에 나오는 가장 기본 개념인데요. 자, 일단 정의는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반면 인간들의 욕망은 무한해요. 자, 일단 인간들의 욕구나 욕망은 무조건 무한해요. 그럼 이 무한한 욕구에 대해서 자원이 과연 다 채워줄 수 있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자원도 무한해야 채울 수 있죠. 근데 자원은 기본적으로 욕망보다는 무조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희소성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법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사례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 사례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인이 있고요. 자, 한국인이 이제 원하는 재화들이 쭉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과 100개가 있고, 그리고 망고는 10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자원 숫자를 보면 사과가 많고 망고가 적기 때문에 사과보다 망고가 희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욕구가 어디에 치중하고 있냐를 보시라는 거죠. 만약 한국인들이 망고는 아예 쳐다보지를 않아요. 먹지를 않아요. 반면 한국인은 사과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숫자상으로는 망고가 지금 적지만 한국인은 망고를 아예 사 먹지 않고 사과만 사 먹기 때문에 사과를 바로 희소한 재화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희소하다. 그래서 숫자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구가 어디에 속해 있냐, 어디를 더 향하고 있냐, 이거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다시 강조하지만 욕구는 무한하고, 욕구가 무한한 것에 비해서 자원은 무조건 부족하기 때문에 희소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 희소하면
사람들은 선택을 좀 해줘야 돼요. 그걸 이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거든요. 합리적인 선택. 자, 올바른 선택이죠. 그러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뭐를 비교를 해야 되냐면 편익과 비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비용. 자, 편익은 영어로 benefit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편익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좀 배우시게 되면 편익을 숫자로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나오는 게 보통 이제 금액이죠. 금액이 표현되면 보통 편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앞에 부분에서는 편익에 대한 개념을 깊게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비용 위주로 배우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쪽에서는. 자, 그럼 당연히 편익 또는 이제 만족도로 본다면 편익과 비용 중에 뭐가 더 커야 돼요? 당연히 편익이 커야죠. 만족도가 비용보다 클 때가 합리적 선택의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편익이라고 이제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 편익 빼기 비용이 되고, 그럼 편익 빼기 비용이 일단 0보다 커야 편익이 비용보다 큰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선택하는 게 반드시 합리적일 거예요. 자, 근데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원이 한정되면 순편익이 약인 걸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1번의 경우는 뭐 순편익 값이 5, 2번의 경우는 뭐 순편익을 계산했더니 3. 그러면 당연히 자원이 무한하고 내가 마음껏 돈도 많다면 1번, 2번 다 선택할 수 있으나 지금 5가 3보다 크니까 우선순위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1순위가 될 거고 이게 2순위가 되기 때문에 나는 2순위까지 선택 못하겠어 하면 1번에서 멈춰야 되겠죠. 자, 이거를 합리적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배운다?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배우시는 개념이 이제 기회비용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직역하시면 좋아요. 기회비용은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비용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비용. 다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린 나이에 뭐 아이돌 가수라든지 배우가 될 기회가 있으면 비용이 반드시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이돌 가수들 보면 어릴 때부터 연예인 활동하다 보니까 그만큼 뭐 친구들도 못 만나고 뭐 대학교도 못 가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에 따른 비용과 뭔가 괴로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게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냥 직역을 하면. 자, 그럼 경작에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선택과 관련되기 때문에 개념은 자, 어떤 A라는 거를 선택 시 포기를 해야 하는 최상의 가치라고 정의를 해줘요. 자, 이 정의는 뭐냐면 암묵적 비용의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암묵적 비용의 정의를 왜 할까? 자, 보통 우리가 비용을 고려할 때 명백한 비용은 당연히 고려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용을 아낀다, 뭐 비용이다 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비용은 반드시 고려하죠. 근데 이 개념을 쓰는 이유는 암묵적 비용까지 반드시 고려를 하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보통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원래 이제 암묵적 비용이 중요하지만 두 개의 비용을 다 고려를 하라는 거예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즉 암묵적 비용을 반드시 고려를 하라는 거고 명시적 비용은 당연히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암묵적 비용 개념이 1번에 먼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인강을 본다고 해볼게요. 인강. 그럼 내가 1시간 동안 경제학
인강을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게 바로 뭐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시간에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럼 선택에 따른 뭐가 발생해요? 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1시간 동안, 요 시간 동안 내가 공부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활동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나는 그냥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친구와의 만남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선택에 따른 포기, 이게 다 포기죠. 1번, 2번. 자, 집에서 내가 휴식을 하면 친구 못 만나고요. 친구 만나면 집에서 휴식을 못 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포기해야 하는 것 중에서 무슨 가치? 가장 높은 가치거든요. 최상의 가치. 그럼 지금 요거를 또 가치 측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명확하게 금액으로는. 그래서 임의로 이제 저희는 순편익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편익 빼기 비용, 이거에 대해서도 또. 그러면 순편익, 여기 만약에 50, 그럼 요게 100,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를 안 했더라면 둘 중에 뭐를 선택을 했을까? 당연히 숫자가 큰 걸 선택했겠죠. 그럼 친구를 만나러 갔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그러면 선택에 따른 포기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친구와의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기회비용으로 측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암묵적 비용이죠. 명백한 비용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아까 분명히 명시적 비용도 고려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떤 비용? 경제학 인강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죠. 이게 명백한 비용이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게 뭐 교재비라든지 또는 인강 수강료가 발생을 하죠. 이렇게. 자, 이건 명백한 비용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경제학 인강을 공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사람들은 교재비, 인강 수강료 당연히 고려하잖아요. 이게 명시적 비용은 무조건 고려한단 말이에요. 근데 명시적 비용을 고려하는데 끝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모두 고려해야 된다?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시간 인강 공부를 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서 무슨 가치? 세상의 가치. 요거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따라서 기회비용을 계산하시오 하면 어떻게 돼요?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비용을 경제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 자, 그럼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용, 뭐 다른 학문에서 얘기하는 비용은 대부분 명시적 비용을 고려하지만 경제학은 반드시 모두 고려해야 된다.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와 대비되는 게 이제 뭐가 돼요? 매몰 비용이죠. 자, 매몰 비용은 영어로 sunk cost라고 되어 있어요. sunk cost. 자, 가라앉은 비용.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에요.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자, 그럼 사례를 한번 먼저 고민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영화를 보러 가셨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영화 많이 안 보시죠? 과거랑 비교할 때. OTT 때문에 주로 집에서 보시는데 저도 가장 최근에 봤던 게 아바타인가? 아바타 2를 보러 갔어요. 그럼 이제 극장에 딱 가서 영화표를 사죠. 게다가 좀 표가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이 15,000원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아바타 2를 쭉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재미가 없을 때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려면 요 15,000원을 고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지불됐고 영화가 일단 시작이 되면 환불이 안 되죠. 그럼 환불 안 되면 요 15,000원 아깝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영화를 봐서는 안 되고 차라리 그냥 중간에 극장에 나와서 다른 영화를 다시 끊고 보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15,000원 딱 보세요. 요거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죠. 그래서 명시적 비용이다 이렇게 고려를 하시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핵심이 뭐냐면 경제적 의사결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되냐 고려를 안 해야 되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경제적 의사결정 시 뭐한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 경제적 의사결정할 때, 합리적 선택을 할 때 기회비용은 반드시 뭐하라? 고려를 하라는 거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반면 매모비용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려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 따라서 뒤에 이제 내용 보시면 이런 얘기 있어요. 매몰 비용의 기회비용 값은 얼마냐? 이렇게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자, 매몰 비용의 기회비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의사결정할 때 고려를 해야죠. 근데 고려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매몰 비용의 기회비용 값은 0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기회비용, 매몰 비용을 나누는 기준은 뭐다? 경제 의사결정할 때 고려를 하냐, 안 하냐. 이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할 때 기회비용을 고려하되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배우시는 거는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예요. 자, 역시 이것도 그냥 경제 용어에 불과하고요. 뭐 경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뭐 주체, 객체 이런 걸 사용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어떤 기초 개념이니까 요런 개념도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경제 주체는 4개가 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있어요. 또는 이제 외국을 해외라고도 하죠. 해외. 외국이 이제 감이 안 오시면 특정 국가로 보시면 돼요. 미국, 뭐 중국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경제 객체, 주객이란 말 있죠. 이 주체가 사용하는 대상을 객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다루는 대상인데 객체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생산물과 생산 요소. 2개로, 그리고 생산물은 다시 2개로 쪼개지죠. 쪼개져서 재화하고 서비스. 생산 요소는 노동, 자본, 토지, 경영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를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일단 가계를 뭐라고 하냐면 소비자라고도 해요. 가계 같은 말은 뭐다? 소비자. 자, 보통 소비자를 정의할 때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한다는 개념이에요. 자, 이때 가계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 목표는 만족도 극대화거든요. 이걸 효용 극대화라고 해요. 효용은 이제 뒤에서 등장합니다. 자세하게 또. 그러니까 효용이 만족도라고 보시면 제일 편해요. 만족도를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자, 그럼 가계는 생산물, 재화 서비스를 뭐 하냐면 수요하는 주체라는 거죠. 생산물인 재화 및 서비스를 수요한다. 반면 생산 요소는 공급하는 주체. 대표가 노동이죠. 노동을 제공한다는 거죠. 가게가. 그래서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주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은 추구하는 목표가 가장 기본이 이윤의 극대화라는 거예요. 이윤 극대. 자, 이윤의 정의,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예요.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되죠? 수입을 늘리셔야 되고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도 나중에 생산자 이론 파트에 가시게 되면 수익 관련된 뭐 생산량을 더 늘리고 비용 관련된 비용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개념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기업은 재화 서비스를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에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쓰죠. 기업은. 그래서 생산 요소를 수요하게 되죠. 자, 이제 정부. 국가는 정부와 달라요. 국가를 이루는 경제 주체가 가계기업 정부가 들어가는 거고 정부는 특정 주체가 따로 있는 거죠. 자, 정부는 뭐를 추구할까? 좋은 의미로 사회후생 극대라는 개념을 써요. 후생 극대. 역시 후생에 대한 개념은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애매해서 개념이 뒤에서 자세히 배우실 거고, 자, 이때 정부는 주로 생산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수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재화 서비스를 공급해요. 뭐 국방, 치안, 도로, 공항 이런 것도 국가 주로 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공급합니다. 그리고 수요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뭐 고속도로 질 때 자재 같은 거 필요하죠. 민간 기업으로부터 자재를 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도 하고 수요도 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외국, 뭐 미국, 중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국이 우리나라와 물건들을 교환하는 거죠. 이걸 수출 수입한다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뭐 특정한 목적은 굳이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수출하기도 하고 수입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경제 주체가 됩니다. 자, 경제 객체를 또 가보시죠. 자, 경제체는 아까 생산물, 생산 요소 나눴죠. 재화 서비스 먼저 볼게요. 재화 안에서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여기서 경제재, 자유재. 자, 일단 재화라는 것은 지금 제가 분필을 들고 있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재화예요. 유형이라고 하죠.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지금 제가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는 보통 무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재화 안에 경제재, 자유재에 구분되는데 경제재, 자유재의 차이점은 부존량을 가지고 해요. 자, 경제재는 부존량이 유한하대요. 자원이 한정된다는 것이 그래서 부존량이 유한해요. 자유재는 부존량이 무한하대요. 그러니까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부존량이 무한한 재화가 있습니까? 실제는 없죠. 공기도 무한할 수 없고요. 태양열도 무한할 수 없거든요. 언젠가는 수명이 닳겠죠. 근데 이제 경제 개념상 부존량이 무한한 재화가 있고 유한한 재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분명히 욕구는 무한하다고 그랬어요? 무한하다고 그랬죠? 욕망은 무한하다. 욕구는 무조건 무한해요. 욕구는 무한. 이렇게. 자, 따라서 경제는 유한하고 자원이 한정돼 있고 욕구가 무한하니까 희소한 재화가 돼요. 경제재는. 그래서 희소한 재화. 희소해요. 반면 자유재는 욕구가 무한한데 부존량도 무한하기 때문에 욕구를 전부 다 채울 수 있죠. 희소하지 않는 재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경제재 희소한 재화는 희소하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재화. 그래서 가격이 존재하는 재화가 되는 거고, 반면 자유재 같은 경우는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가 자유재라고 정의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를 좀 자세히 좀 보실 필요 있습니다. 이걸 좀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공부하실 때는 또. 자, 생산 첫 번째 노동이라고 나오죠. 자, 노동은 영어로 labor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학 교과서를 공부하시게 되면 영어 약자로 L로 많이 표기를 해줘요. L로. 그래서 약자 같은 거 볼 때 L자 나오면 노동이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 자본이죠. 자, 자본은 영어로 쓰면 캐피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C가 약자인데 보통 C로 잘 안 써요. 왜냐하면 C 같은 경우는 비용이랑 코스트랑 중복되다 보니까 C로 안 쓰고 독일어 써서 캐피탈에서 K로 주로 표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노동 나오면 L, 자본 나오면 K 이런 약자 쓴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지도 있죠. 토지는 영어를 아실 필요 없고 랜드지만. 그 다음에 경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는 4개 있다. 노동, 자본, 토지, 경영이 있다. 자, 대신 이제 경제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생산 요소는 2개라고 보시면 돼요. 노동하고 자본하고 2개를 잘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노동이란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노동 시장 쪽에서. 자, 자본 똑같죠? 자본도 어떻게 거래해요? 자본 시장에서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노동 시장에서 결정되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죠. 그걸 노동의 가격이라고 쓰게 되고, 마찬가지로 자본 쪽에서도 자본의 가격이라는 개념을 쓰게 돼요. 자, 이때 노동 가격을 뭐라고 정의하냐? 이걸 임금이라고 정의해줘요. 임금. 자, 그럼 임금의 특징을 보시면 노동자는 임금을 받잖아요. 그럼 받는 노동자 입장에서 임금은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 소득이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을 주잖아요. 그럼 비용이 되는 거예요. 비용. 임금 비용. 그러니까 소득 측면도 있고 비용 측면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노동가는 뭐다? 임금이라고 정의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자본의 가격인데 그럼 자본이 뭐냐를 고민하셔야 되죠. 자, 자본이 화폐다,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본재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본재. 그럼 어떤 거? 기계, 공장 설비 이런 경우를 자본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면 자본시장에서 기계나 공장 설비가 거래가 되는 거고, 그럼 기계 사용료 이게 뭐냐 이거죠. 공장 설비 사용료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자, 이거 쓸 때 빌릴 수 있죠. 기계 같은 경우를 빌리게 되면 임대료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본가격 임대료라고도 쓰고요. 자, 또는 기계를 샀어요. 그럼 기계 살 때 비용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내가 기계를 대출해서 샀다면 이자를 주셔야죠. 은행 쪽에. 자, 또는 내가 내 돈을 가지고 기계를 살 수 있죠. 회사가. 100만 원이 한 돈을 쓰게 되면 비용 발생을 유발합니다. 왜? 경제학은 무조건 기회비용이니까. 그럼 100만 원이 한 돈을 쓰게 되면 은행은 그만큼 예금을 못하죠. 그럼 예금을 못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료 또는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임대료 또는 이자. 자, 토지 사용료 뭐라고 한다? 지대라고 해요. 지대. 한자, 땅지자, 대가대자. 토지 가격은 지대. 자, 그러면 다시 노동자본 토지를 회사가 써요. 그럼 전부 다 비용이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 수입 대비 비용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가 이윤이 발생하고 그 이윤을 경영자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의 가격을 또는 경영 사용료를 이윤이라고 정의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노동, 자본, 토지, 경영.
이런 생산 요소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노동 가격은 임금, 자본 가격은 자본의 임대료 또는 이자. 이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주체 객체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주체 객체가 시장에서 거래하게 되고 요거를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하게 돼요. 경제 순환 모형 자체는 시험과는 관련이 없고요.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지 그 과정만 보여주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게가 있고요. 기업이 있어요. 자, 가게와 기업 둘이 있을 때 일단 경제유치원 내시죠. 정부 외국까지. 일단 이제 가게 기업 먼저 보시고 좀 이따 정부 외국 여기 넣어볼게요. 자, 가게와 기업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생산물 시장이 있고요. 생산 요소 시장이 있대요. 그럼 생산물 시장은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이 되죠. 그래서 이때 기업은 생산물 시장 쪽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을 하는 거고요. 반면 가게는 재화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한다라고 하는 거죠. 재화와 서비스를 수요하더라. 이렇게. 자, 그럼 가게는 재화 서비스 산 대가로 돈을 줘야 돼요. 돈. 즉 가게가 아이스크림 샀대요. 아이스크림 한 개당 가격이 1,000원이고요. 소비량이 5개라면 5,000원의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그래서 5,000원은 5 곱하기 1,000, 이게 5,000원이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만든 게 P 곱하기 Q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한 개당 가격을 프라이스 P, 소비량 또는 거래량을 퀀티티 수량 Q, 이렇게 쓴다고요. 그럼 5,000원 나오죠. 따다 가게는 기업한테 돈 줘야 돼요. 얼마만큼? 5,000원만큼의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노란 색깔이 화폐입니다. 5,000원이 가게로부터 나가고 기업은 5,000원을 받겠죠. 이렇게. 그게 P 곱하기 Q가 되는 거죠. P 곱하기 Q. 그럼 가게는 5,000원만큼 뭐 했다? 지출했다고요. 총 지출. 기업은 5,000원만큼 돈을 받았죠? 그럼 총 수입이겠죠. 기업은. 매출액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그래서 뒤에 이제 배우시게 되면 P 곱하기 Q의 정의가 나올 때 가게 입장에서는 총 지출액이라고 정의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 이렇게 정의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가게는 생산 요소 시장 쪽으로 생산 요소를 또 공급합니다. 그래서 아까 노동, 자본 등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만 제공한다 볼게요. 그럼 노동을 공급을 해요. 생산 요소를. 그럼 기업은 생산 요소를 받으니까 노동을 수요하겠죠. 그럼 기업은 노동을 사용한 데 또 돈을 줘야 돼요. 노란 색깔로. 돈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럼 기업이 주는 게 뭐다? 임금인데 임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임금 비용. 그리고 가게는 임금 받았죠? 임금 뭐가 돼요? 소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경제 순환 모형 가장 기본이 가게와 기업만 있을 때. 자, 그럼 여기다 정부를 넣어보자 한번. 밑에다 정부. 자, 정부는 가게와 기업으로부터 뭐를 받을까요? 세금 받죠. 세금. 그러니까 조세를 걷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조세를 걷는 거고 보통 가게로부터 걷는 대표적 조세는 소득세죠. 그 다음 기업으로부터 받는 세금의 대표는 법인세 이렇게 받는 대신 다시 정부는
가게와 기업한테 뭐 준다? 재화 서비스를 또 제공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공공재라고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공공재는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꼭 정부가 공급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다음에 외국을 넣어보죠. 외국. 자,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과 거래할 수 있죠.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서로 거래할 수 있죠. 이게 뭐다? 수출 또는 수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순환 모형 통해서 경제 주체 그리고 경제 객체 그 다음에 서로 거래되는 화폐 금액 이런 걸 표현하는 게 경제 순환 모형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경제 기초에서 배우시는 1절 파트가 되고 1절 개요를 한번 쭉 교재상으로 좀 보게 되면 앞에 이제 경제학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그냥 중요하지 않고요. 희소성의 개념은 설명드렸죠. 그래 합리적 선택, 즉 선택 가장 중요 기준은 편익과 비용의 비교라는 거고 그 중에서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비용 개념. 그래서 기회비용이 뭐고 매몰 비용이 뭐냐 이걸 강조했고요.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가보시면 경제 3대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경제 문제거든요. 근데 경제 3대 문제는 시험과 전혀 무관합니다. 객관식도 안 나오고요. 논술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경제 문제가 왜 발생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희소성 때문에 역시 발생하는 거예요.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 보시면 첫 번째가 어떤 재화를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재화를 생산할 수 없어요. 모든 재화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희소성 때문에. 지금 희소하지 않으면 모든 재화를 다 생산할 수 있으나 희소하니까 어떤 재화를 몇 개 생산할까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 방법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노동 같은 게 숫자가 국가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당연히 노동자를 활용해서 물건 만들면 되는 거고 노동자가 부족한 나라는 노동보다는 자본이나 기술이나 이런 걸 선택할 수밖에 없죠. 여기 희소성 관련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만든 제안을 봤을 때 이게 무한대라면 국민들 다 나눠주면 돼요. 근데 희소하다 보니까 생산량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럼 적은 생산량을 누구한테 더 주고 덜 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소득 분배에 대한 논점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경제 3대 문제는 전부 다 희소성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24페이지 보시면 경제활동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경제활동은 경제 주체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한다, 소비한다, 분배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역시 그냥 기본 개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생산은 그냥 물건 만든다라고 보시면 제일 편한데 원래 이제 생산의 좀 더 깊은 의미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전부 다 생산이 돼요. 그 다음에 분배는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는 사용하는 거. 그래서 보통 가게가 아까 재화 서비스를 소비한다 또는 수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산활동, 소비활동, 분배활동 있는데 이런 개념들은 중고등학교 때 사회 정도의 시험 나오는 거지 저희 성인 쪽에 나오는 경제학에는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개념이 이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제주체, 경제객체, 생산 요소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경제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 그래서 어떤 목표에서 어떤 활동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객체는 크게 생산물과 생산 요소로 나눠지고 생산 안에는 재화 서비스, 재화 안에는 경제재하고 자유재로 구분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근데 생산 요소 중에서 노동, 자본, 토지, 경영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노동과 자본이라는 거. 노동 가격은 임금, 자본의 가격은 이자 또는 자본 임대료 이런 개념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6페이지에 생산 요소, 노동, 자본, 토지, 경영 설명드렸고 27페이지에 경제 순환하는 모형을 설명드렸죠.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경제 이체를 어떻게 서로 주고받는지 그리고 화폐를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그린 게 경제 순환 모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1절을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2절의 생산 가능 곡선은 지금 배운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우실 건 뭐냐면 생산 가능 곡선의 기본 개념
그리고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나와요. 경제학에서는 기울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기울기가 갖는 어떤 의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의미 정도만.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의 형태에 따른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서 여기서 이제 기초적 개념만 보시면 되는데, 아까 강조했다시피 생산 가능 곡선은 앞에서 배운 희소성, 그 다음에 기회 비용, 이런 거를 이 그림에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현을.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생산 가능 곡선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이름이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생산 가능 곡선. 그래서 이름이 있다시피 생산이 가능한 곡선이다 라는 거거든요. 자, 영어 약자로 생산이 프로덕션이기 때문에 P, 가능, possibility에서 P, 곡선, 커브, 그래서 PPC라고도 보통 영어 약자를 씁니다. 자, 일단 가로가 X인데요. X 요거 나올 때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뒤에 소비자 이론에서 X 나오면 소비, X제 소비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 X제 생산이에요. X제를 생산한다. 그래서 생산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로는 Y제요. 그러니까 역시 Y제를 뭐 하셔야 돼요? 생산해야죠. 생산. 자, 이제 생산할 때 생산 요소가 있을 텐데, 아까 제일 중요한 생산 요소가 노동과 자본이라고 말씀드렸죠. 노동 자본 딱 두 개만 있다고 해보자고요. 노동하고 자본이 있다. 노동자가 100명 있고요. 즉 자본재 기계가 딱 10대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 노동과 자본을 X제나 Y제 이제 투입을 할 겁니다. 자, 이때 X제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노동 집약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노동 집약제라는 개념은 자본보다는 노동을 훨씬 더 많이 투입해야 생산할 수 있는 재화를 노동 집약제라고 정의하는 거고요. Y제는 반대로 자본 집약제라고 한다면 노동보다는 자본이 훨씬 더 많이 투입되어야 생산할 수 있는 재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노동자 100명과 기계 열대를 모두 다 Y제에 투입을 했더니 최대 생산이 50개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기가 50. 자, 다시 반대로 노동자 100명과 자본 열대, 기계 열대를 X제 쪽에 투입했더니 역시 최대 생산이 5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때 50의 의미를 다시 보시면 50의 의미는 노동과 자본을 낭비 없이 전부 투입을 했을 때 최대로 생산이 되었을 때 숫자예요. 최대로 생산됐을 때. 이 상태를 이제 뭐라고 해서 하는 거냐면 효율적이다라고 해요. 효율적인 생산량. 여기 역시 여기도 효율적 생산량이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Y제 쪽에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건데, Y제는 이 50은 X의 생산량이고 Y제만 50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때 X제를 생산하고 싶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게 X의 생산을 늘리는 거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그럼 X의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 요소를 X의 산업으로 투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노동 자본을 모두 Y제에 투입했는데 X제 쪽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 중에서 일단 뭐를 더 X제로 보내야 될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왜 X제는 노동 집약제죠? 그럼 노동 집약제는 노동이 필요해요. 그럼 노동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보단 노동을 보내야죠. X제 쪽으로. 그럼 X제 쪽으로 지금 생산을 늘리는 대신 Y제 쪽에서 노동자 숫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산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는데 Y제는 지금 자본이 필요한데 노동자만 갔죠. X제 쪽으로.
따라서 YJ 생산 감소는 별로 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만큼, 즉 10개만큼 생산했을 때 YJ 생산 감소는 별로 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여기에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자, 그럼 다시 여기 의미 뭐예요? 노동과 자본을 XJ 쪽에도 투입됐고 YJ 쪽에도 투입이 됐기 때문에 역시 자원의 낭비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뭐하다?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다시 X의 생산을 더 늘리고 싶어요. 오른쪽으로 10개만큼 늘리고 싶어요. 자, 그럼 YJ 쪽에 있는 노동자나 자본을 또 XJ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정을 보자. 노동자를 이제 다 보냈다라고 그냥 가정해봐요. 노동자를 다 보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기계를 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럼 기계를 보내면 YJ 생산에 타격이 클 거란 말이에요. 기계가 빠져나가면.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YJ 생산의 감소폭이 더 커진다는 거죠. 따라서 점이 또 여기에 찍히죠. 자, 마찬가지 논리로 X의 생산을 또 늘리게 되면 YJ 생산이 이제 훨씬 더 이것보다는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따라서 이런 점들 쭉 연결한 선을 뭐라고 하냐면 생산 가능한 곡선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알아두실 거 뭐다?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다 뭐다? 효율적이라고요. 자, 노동과 자본을 XJ나 YJ 쪽에 전부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XJ도 투입되고 YJ도 투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원 낭비가 없어요. 전부 다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효율적이다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자, 대신 어디가 더 우월한 상태다 이건 몰라요. 다 효율적이니까 여기서 서로 비교를 못해요. 자, 반면 안에 있는 점 뭐가 돼요? 내부점은? 자, 내부점은 요거랑 비교할 때 YJ 생산이 적어요. 적다는 거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더 적다는 거죠. 그럼 노동 자본을 전부 투입을 안 하는 점이에요. 내부점은. 그럼 이게 뭐예요? 비효율적 상태라고요. 내부점은. 그럼 비효율적 사례가 있겠죠. 어떤 거? 다시 노동자를 전부 다 투입 안 했대요. 그럼 한국에 노동자가 되게 많은데 그 노동자가 전부 채용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놀고 있다는 거죠. 전부 투입 안 됐으니까. 그래서 비효율적인 대표 사례는 실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점 대표 사례가 실업이 존재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본이 전부 다 투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자본이 회사에 5대가 있는데 5대가 전부 가동되지 않고 3대만 가동되고 2대는 놀고 있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효설비라고 해요. 놀고 있는 설비. 또는 같은 말로 초과설비. 남아도는 설비. 초과된 설비. 그래서 유효와 초과설비는 자본이 전부 투입 안 되는 상태라고 한다는 거죠. 자, 반면 바깥쪽에 있는 점들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노동자 100명과 기계 10대만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생산이 가능한 선, 이게 생산 가능 곡선 그렸단 말이에요. 그럼 바깥쪽에 있는 점들은 노동자 100명과 기계 10대 가지고는 생산 자체를 아예 못하는 점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밖에 있는 점은 뭐다? 생산 불가능한 상태. 라고 합니다. 자, 다시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거 선상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효율적이다. 반면 내부에 있는 점들은 비효율적 상태다. 외부에 있는 점들은 생산 자체가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 이렇게 정의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그렸어요. 자, 이걸 그렸다는 거는 활용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국. 그럼 우리나라는 실업자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실업자 있죠. 실업률이 0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업 상태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내부에서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노동자 100명, 기계 10대가 숫자가 불변인 게 아닌 바뀔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노동자 100명이 줄 수 있죠. 노동자 50명으로. 그래서 최근 이슈가 저출산 고령 아니겠어요? 저출산. 그럼 애들 적게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일할 수 있는 노동자 수가 줄죠. 그럼 생산 가능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안으로 움직여진다고요. 이게. 이쪽 방향으로. 자, 책에 있는 그림 생각해보면 책 그림은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옮겼네요.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럼 어떤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노동자 숫자가 50명 준 게 아니라 늘었다고 볼 수 있죠? 어떤 경우? 이민 증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민자들이 증가하게 되면 노동자 숫자가 100명 아니라 150명으로 이렇게 늘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노동자 숫자가 증가하거나 또는 자본의 숫자가 증가하거나 또는 노동자본의 숫자가 불변이라도 우리나라에 지금 AI 산업혁명이 이제 발생하면서 로봇이 도입되면 기술혁신으로 또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를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는 어떤 주제가 나오면 이 그림을 활용하시면 된다고요. 오른쪽 이동하는 경우를 가지고 이게 경제가 성장하는 케이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하려면 지금 가장 급선무가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가 증가가 굉장히 어렵고 이민, 확대 정책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할 거고요. 근데 자본도 늘어나려면 어떤 정책이 시작됐어요? 외국인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여러 가지 세제 개혁이 필요하죠. 조세 정책 같은 거. 이런 것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저출산 고령화 발생되면 생산하면서도 안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가지고 오른쪽, 왼쪽 이동하는 걸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논술 주제 쪽에서는 이 모형을 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대신 이건 국가 차원이죠. 대신 좀 깊게 들어가면 이걸 기업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국가는 기업. 그래서 기업 바뀌면 이걸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정의 안 해요. 그땐 다시. 그래서 이건 이제 미시 심화에 들어오는 거고, 그건 이제 기업 결합 곡선 이런 개념을 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주제는 생산 가능 곡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국가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이 그림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가 있는데 이 기울기는 소비자 이론에서 더 자세히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울기 이름 있죠?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 일단 한계 변환율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보통 기울기 나오면 한계가 꼭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소비자 이름 배울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는 한계 변환율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너무 막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기울기 의미 정도만 보고 넘어가실 거고 소비자 이론 가시면 다시 중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기울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X제가 생산됐다고 했죠. Y제가 생산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을 이렇게 그렸죠. 자, 그럼 이때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A점의 숫자가 대략 뭐 한 20이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B라는 요 점의 숫자는 대략 40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A점에서의 Y쪽에 있는 숫자는 뭐 한 100. B에 있는 숫자는 60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때 A, B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이제 노란 색깔 요 직선 기울기는 요거죠. 요거.
그럼 기울기 5니까 가로분의 세로라는 걸 아실 거예요. 가로분의 세로. 중고등학교 때 삼각형 나왔죠. 삼각형. 그럼 요 빗변의 기울기 하면 가로분의 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럼 A에서 B로 갈 때를 생각해보자. A에서 B로 갈 때. 그럼 요 직선을 따라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일로 간다는 거는 엑셀을 20개 더 생산하는 거죠. 20개 더 생산. 그럼 20개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YJ 생산은 줄일 수밖에 없어요. 40개 생산 감소. 자, 다시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 X를 20개 더 생산하기 위해서 YJ는 생산을 40개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러면 20개 더 생산을 하기 위해서 40개를 감소를 한다는 건데, 이제 저희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양수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이어서 20분의 40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나누시면 1분의 2가 되죠. 이렇게. 그럼 X를 1개 더 생산을 하기 위해서 YJ 생산을 2개를 줄일 수밖에 없다. 즉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뭐예요? 개념이? 포기니까 기회비용을 나타낸다는 거죠. 뭐의 기회비용? XJ 생산의 기회비용. XJ를 1개 더 생산을 하기 위해서 YJ를 2개를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X의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낸다라는 게 직선의 의미가 된 거예요. 직선의 의미. 자, 그럼 B에서 또 C로 가보세요. 1로 가보자. 그러면 아까 노란 색깔이 요 기울기가 되잖아요. 그럼 BC를 또 연결해 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죠? 아까보다. 그럼 이 값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이쪽이. 가팔라졌으니까. 그러면 X의 생산의 기회비용이 아까 AB보다 BC가 더 커진다는 거를 나타내죠. 자, 따라서 생산 가능 곡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X의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고요.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되거든요. 자, 따라서 이게 뭐가 연결되냐? 이 형태와 지금 연결돼요. 자, 생산 가능 곡선 이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원점에 대해서 원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오목한 형태라고 해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봤을 때 오목 렌즈가 오목하다. 그럼 오목한 이유는 뭐냐? 이유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갈수록 기울기가 커지죠. 그래서 X의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목한 이유는. 자, 다시 여기서 바로 그려볼게요. 자, 생산 가능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직선으로. 자, 직선은 기울기가 일정하죠? 이거. 자, 기울기가 그냥 1로 볼게요. 그럼 여기서 10개에서 20으로 갈 때 YZ 쪽도 20에서 10으로 가야 길이가 1로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X를 10개에서 20개로 10개 더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YZ 쪽에 있는 생산을 10개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개. 그러면 지금 A에서 B로 갈 때도 기울기 1이 나와야 되고 B에서 C로 갈 때도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역시 1로 나와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그래서 직선 나오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X의 생산의 기회비용이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고요. 그래서 이 형태에 따라서 기회비용을 나타낸다 라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은 기회비용 일정. 자, 원점 볼록하게 그리시면 또 어떻게 돼요?
이해 그러시면 점 찍어 볼게요. 임의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갈 때 두 점 연결한 직선기가 지금 요거죠. B에서 C로 가면 또 어떻게 돼요? 길이가 더 완만해지죠? 그러면 지금 오른쪽 이동할수록 이 값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는 거고, 작아진다는 것은 X의 생산의 기입이 뭐한다? 작아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생산 가능 곡선을 보통 그릴 때 원점에 대해서 앞에서 오목하게 그렸어요. 이렇게 오목. 그래서 오목할 때 의미가 뭐였냐? 선상 위에 있는 일단 점들은 전부 다 효율적이다. 직선 똑같아요. 효율적이다. 역시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내부점은 비효율적 상태, 생산으로서 바깥쪽에 있는 점은 생산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생산 안으로서의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른쪽 이동하는 케이스는 노동량이 증가하거나 우리나라의 자본량이 증가하거나 기술이 진보하거나 이런 게 경제 성장 말씀드렸고, 노동량이 줄어들어서 저출산 고령화 줄어들게 되면 생산 안으로서의 안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점 오목한 경우는 기회비용이 갈수록 오른쪽 가서 기회비용이 뭐한다? 증가한다 말씀드렸고, 직선은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말씀드렸고, 원점 볼록은 기회비용이 감소한다 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생산 가능으로서의 기울기가 기회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형태도 그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기회비용, 그 다음에 희소성 뭐 등등 관련돼서 응용한 게 생산 가능 곡선이니까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는 이제 방법론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2장 경제학 방법론으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우시는 내용은 쭉 뭐가 되냐면 저희가 이제 경제 이론을 배우시게 되죠. 근데 경제 이론을 일단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가정이라는 게 등장하고, 두 번째 이제 경제 모형을 만들고, 그래 경제 모형 통해서 이제 검증을 통해서 이론이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통해서 각각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그 경제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제 변수를 사용한다는 거고, 보통 이제 경제 변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경제 모형 쪽에서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로와 X축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변수를 넣었을 때 그런 변수의 변화를 통해서 그림에서 오른쪽 이동하냐 왼쪽 이동하냐 뭐 선상 이동하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미시, 거시, 국제 경제학에서 배우는 다양한 모형들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파트는 미시 경제학 쪽이지만 미시와 거시 경제학이 무엇인지, 무엇을 공부하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저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학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자고 하면 경제 변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경제 변수에 이제 다양한 게 있지만 제일 중요할 수 있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배우시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가정이라는 게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경제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검증 단계가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경제 이론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각각에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 부분은 이제 교재 쪽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가정이란 말이 등장하는 가정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제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다 보니까 이 현실을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배우신 저희가 생산 가능 곡선을 보게 되면 X축에 있는 재화가 X제 생산 그래 있고, Y축에 있는 재화가 Y제 생산해서 X제하고 Y제 두 가지 재화만 생산한다고 가정을 세웠거든요. 근데 현실은 훨씬 더 많은 재가 생산되죠. 그래서 그걸 모두 다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X제하고 딱 Y제 두 재화만 생산한다, 이걸 가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현실을 굉장히 단순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형을 배울 때 또 이론 배울 때 가정이 등장하게 되면 원래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 가정들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객관 시험 쪽에서 나오는 거고 논술 쪽에는 별로 사용 안 되기 때문에 가정에 어떤 의미 정도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이제 경제 모형 쪽에서는 저희가 경제 변수를 사용합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제 변수는 경제 모형, 즉 그림이 나올 때 X축이나 Y축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값들 또는 어떤 의미를 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에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에 또는 함수식을 통해서 어떤 변수가 등장하는지 배우는 게 이제 경제 변수입니다. 자, 경제 변수를 구분할 때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외생과 내생 변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외생, 내생, 유량, 저량, 독립, 종속 이렇게 구분을 쭉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실제 모형 안에서 선상에서 움직이냐 아니면 그림 자체가 이동하냐 이 부분을 독립과 종속 쪽에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증한다는 거죠.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검증을 해줘야 돼요. 현실 설명력 있는지를. 그래서 여기서 뭐 부분 균형 분석, 뭐 일반 균형 분석 뭐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부분이란 개념은 특정 시장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은 모든 시장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자, 그 이런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게 현실 설명이 있냐를 보기 때문에 실제로 분석한 사람들이 잘못된 착각할 수 있다. 그걸 오류라고 해요. 오류. 그래서 오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구성의 오류, 인과의 오류. 그래서 요거 개념은 이제 경제학에서만 쓰는 개념 아니에요. 사회과학에 다 나오는 개념이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논술 쪽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구성의 오류한 개념은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옳지 않을 수 있다. 이걸 구성의 오류라고 정의하는 거고, 인과의 오류는 이제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잘못 착각할 수 있는 거를 인과의 오류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 봤을 때 먼저 발생한 사건 때문에 이거 원인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경우를 인과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오류가 발생할 수 없다, 있다를 떠나서 오류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를 줄이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오류를 가장 줄여서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보다 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이제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는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 이론들은 다 최종적으로 다 검증까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경제 이론을 만들어지면 실제 우수한 이론들은 이제 노벨상까지 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배우는 게 뭐냐면 미시와 거시경제에서 배우는 내용이 뭐냐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미시경제, 거시경제가 뭐고 미시경제에서 거시경제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느냐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변수가 있죠. 외생과 내생. 자, 한자요. 바깥쪽에 생겼다, 안에 생겼다. 이런 개념. 그래서 외생, 내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모형이 있을 때 이 모형 안에서 결정되는 것을 내생 변수. 그 다음에 모형 바깥쪽에서 값이 주어지는 변수를 외생 변수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이제 함수식 보면 y는 2x라는 게 있어요. 그럼 x값을 2를 딱 넣게 되면 y가 2가 나오죠. 그럼 y는 2x를 저희가 이제 그림까지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 그림 안에 x, y가 다 표현되죠. 그게 다 내생 변수가 되는 거예요. 내생 변수. 자, 반면 여기다 숫자 3을 한번 넣어보자는 거죠. 그럼 3은 바깥쪽에서 지금 들어온 거죠. 그럼 요 3이 이제 뭐가 되냐면 외생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그림 안에서 없는 변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뭐다? 외생 변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량과 저량을 볼 건데요. 자, 유량이 영어로 플로우 이렇게 돼 있고요. 저량은 스탁이라고 돼 있어요. 스탁. 자, 유량 변수의 핵심 키워드는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변수를 유량 변수라고 정의하는 거고, 저량 변수는 일정 시점 에 측정되는 변수를 저량 변수라고 정의를 해놨거든요. 자, 일단 책에는 교과서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가 있고 욕조가 있잖아요. 욕조 안에 이제 물을 틀어 놓는 건데, 물 틀기 전에 물이 이미 딱 차 있대요. 그럼 이제 2리터 정도 이미 물이 차 있는 현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외출 나가는 과정에서 물을 틀어놨더니 물이 흘러나와서 물이 더 찼단 말이에요. 5리터까지. 그럼 지금 3리터가 외출 시간 통해서 또 늘어났죠. 그럼 요만큼 늘어난 게 뭐다? 유량 변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2리터, 5리터는 그 시점, 그러니까 물을 틀고 나가기 전에 확인한 그 2리터,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물을 잠갔더니 이제 5리터가 딱 찼잖아요. 그게 저량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측정된 요 3리터가 유량 변수, 2리터, 5리터 시점별 측정되는 게 저량 변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 경제 변수를 고민을 한번 해보면 소득이 있어요. 소득. 자, 보통 여러분들 소득을 물어보죠. 어떤 분들이 뭐 내 소득이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되게 애매한 게, 이게 하루 동안에 버는 소득인지 1년인지 월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내가 소득이 100만 원입니다 하면 많이 번다 적게 번다라는 어떤 기준이 없는 게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년인지 월인지 일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득은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을 해야 되는 게 소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유량 변수가 되는 거고, 그럼 소득이 많아지면 내가 그만큼 자산을 사겠죠. 또 부동산도 사고 아파트 살 거예요. 그건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산 같은 게. 그럼 재산이라는 것은 내가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현 시점에 측정돼 주죠. 땅도 마찬가지. 자, 따라서 저량 변수는 또 자산이나 재산이 또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소득에 대응되는 저량 변수는 뭐가 된다? 자산 또는 재산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투자 자본량도 그런 개념 보시면 돼요. 자, 어떤 회사가 있는데 현 시점에 기계 딱 2대가 있어요. 그럼 그게 자본량이거든요. 근데 연말 딱 됐더니 기계가 10대로 늘었어요. 그럼 그 시점에 또 기계 10대도 자본량이란 말이에요. 그 1년 동안 기계를 구입을 했죠. 그게 투자란 말이에요. 투자. 그래서 8대 구입한 게 투자. 그래서 투자는 무슨 변수다? 유량 변수. 자본량은 저량 변수. 이렇게. 그래서 보통 저량 변수의 특징은 뒤에 량이 붙어요. 량.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잘 모르는 이제 어떤 변수 나오면 량이 들어가면 저량 변수다 하면 제일 좋거든요. 자, 그래서 자본량이 딱 들어가죠. 자, 통화량도 마찬가지. 자, 통화량 하면 측정을 보통 평균 잔고로 측정해요. 국가에서. 그러면 현 시점에 평균 잔고, 보통 잔고하면 우리 은행 통장 안에 있는 그 남아있는 금액이 잔고잖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 잔고로 측정하기 때문에 역시 통화량도 뭐가 된다? 저량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수요 있어요. 수요.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수요는 유량 변수예요. 자, 뒤에 수요 배울 때 정의 어떻게 되냐면 일정 기간 동안에 라고 돼 있어요. 원래 수요는 욕구예요. 욕구.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5개 사고 싶다 하면 수요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 5개 사고 싶다라는 그 의미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많이 소비하는지 적게 소비하는지를 알 수 없는 게 기간이 안 나오죠. 앞에. 그러니까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루에 5개인지 또는 1년에 5개인지. 그래서 수요는 반드시 뭐가 된다? 유량 변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5개죠. 5개. 그럼 5개가 오늘 5개 사 먹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시점에. 근데 뒤에 량이 붙었단 말이죠. 그럼 무슨 변수다? 저량 변수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 유량 변수에 뭐가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량과 저량 변수 개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제일 중요해요. 자, y는 2x가 있다 해볼게요. 자, 요걸 이제 그림 넣을 건데, 보통 이제 독립과 종속변수 요 개념은 이제 경제학 어떤 수학적 개념이다 보니까 사회학 쪽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독립변수를 원인변수라고도 해요. 그리고 종속변수는 결과변수라는 개념도 씁니다. 원인과 결과. 자, 그럼 y는 2x,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함수집 배우셨죠? 여기다 x 넣죠. 그리고 여기다 보통 y 넣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함수 배운 거의 기본 원칙은 독립변수가 가로에 있고 종속변수가 세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이렇진 않아요. 그래서 경제 모형마다 쭉 보게 되면 어떤 거는 독립변수가 세로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종속변수가 가로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모형을 공부할 때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림을 배울 때마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은 우리 함수 배웠던 것처럼 가로가 독립, 세로가 종속이니까 이걸 기본으로 두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숫자를 놓잖아요. x가 1이면 y는 2다. 뭐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뭐 정의역, 치역 뭐 이런 개념 배우셨잖아. x가 2면 또 y는 4죠. 그럼 이 그림에다 어떻게 돼요? 점을 찍죠. 그래서 x가 1, 뭐 y는 2 이런 식으로 좀 더 좁게 두죠. x는 1, y는 2. x는 2, y는 4. 이렇게. 자, 따라서 이 두 점을 연결한 원점 통과하는 직선이 y는 2x를 표현한 선이 되죠. 그림 그리면.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x가 1에서 2로 변할 때 y는 2에서 4로 변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선상에서 움직인다는 특징을 하나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독립변수의 변화가 있을 때죠. 즉 x가 1에서 2로 변한 뭐가 변할 때? 독립변수가 변화가 되면 그림에서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선상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상이동. 그래서 항상 기본은 뭐예요? 독립변수가 뭔지를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변하면 그림에서는 선상에서 움직인다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독립변수 이제 2의 변수가 이제 들어온다고 보세요. 자, 지금 y는 2x잖아요. 만약 2x 더하기 3이 되면 어떻게 돼요? 3을 넣었단 말이에요. 3. 그럼 여기다 숫자를 3을 더하셔야 되잖아요. x가 1일 때 y가 2였는데 2가 아니라 5로 바뀌죠. 그래서 1일 때 5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5로 위로 쭉 찾아가겠죠. 마찬가지로 x가 2일 때 4, 3 더하니까 7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다 3을 더 더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원점 아니라 또 절편도 3으로 또 늘죠. 이렇게. 자, 따라서 이 선 자체가 어떻게 돼요? 움직이게 된다고요.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자, 따라서 독립변수 x2 요게 변한 게 아니라 x2 2의 변수가 만약 들어오게 되면 그림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그림 나올 때 가장 기본은 독립변수가 뭔지를 먼저 찾으셔야 되고, 그래 독립변수가 변하는 경우냐, 독립변수 2의 변수가 변하는 거냐,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함수식 봤으니까 요거를 실제 사례로 또 보자고요. 자, 요거 좀 지워서 가볼게요. 자, 소득과 저축 관계를 보자고요. 소득이 있고 저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소득이 저축에 영향 주는 거예요? 저축이 소득에 영향 주는 거예요? 소득이
저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득이 무슨 변수가 된다? 독립변수가 되는 거죠. 설명이. 저축은 종속변수가 되겠죠. 또는 소득이 아까 얘기한 원인변수, 저축은 결과변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늘 때 저축은 어떻게 한다? 증가하죠. 그럼 지금 이렇게 우상향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그림을 쭉 그린다는 거는 뭐예요? 소득이 증가할 때 저축이 증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축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소득이 100일 때 저축도 100을 했다고 해볼게요. 소득이 200일 때 저축도 200 했다. 이 사람은 진짜 버는 거를 다 소비하는 저축하는 케이스죠. 자, 그럼 이때 만약 이자율이 상승했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즉 예금 금리가 올라갔다. 그럼 여기 지금 없죠, 변수가. 금리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또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그럼 아까 했던 기본 원리, 자 독립변수 100에서 200으로 변했을 때 저축이 100에서 200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독립변수가 변하면 저축 곡선에서 어떻게 된다? 산상에서 움직이죠. 이렇게 독립변수인 뭐가 변할 때? 소득이 변할 때. 근데 지금 요 금리는 여기 안에 없죠, 변수가. 그럼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저축이 늘어야 줄어요? 저축이 늘겠죠. 그러면 현재 여기서 100 저축했지만 예금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저축이 이전보다 더 증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저축 곡선 어떻게 돼요? 상방으로 움직여 준다고요. 자, 따라서 앞에 있는 원리가 똑같아요. 독립변수가 변하면 선상이동. 독립변수 이외의 변수가 변하면 그림 자체가 뭐한다? 이동한다는 거죠. 자, 하나 더 연습을 또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모든 모양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워낙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 여기다 이자를 넣는 경우 있어요. 여기다 투자를 넣고요. 보통 투자는 기업이 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금리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투자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금리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독립변수가 또 새로 있는 거예요. 투자는 종속변수가 되죠, 위치가. 그럼 보통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기업들은 대출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가 줄겠죠. 그러면 그림 형태가 우상향 그려집니까? 우하향으로 그려집니까? 우하향으로 그려진단 말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는 무슨 곡선? 투자 곡선이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자율과 투자는 역관계로 그려지니까. 투자 곡선. 그러면 지금 이자율이 만약에 R0일 때 투자는 요만큼 했단 말이에요. 뭐 투자 100, 뭐 이자율이 10%. 보통 이제 이자율을 R로 많이 써요. 인터레스트 레이트 약자에서 뭐 10%일 때. 근데 이자율이 떨어졌대요. R1으로 5%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는 늘겠죠, 기업들은. 느니까 그래서 투자가 200으로 늘었대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자율 변한 게 뭐가 돼요? 독립변수의 변화죠. 그럼 독립변수 변하면 그림에서 어떻게 움직인다? 산상에서 움직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자율 말고 다른 변수를 또 변화시켜 보자는 거예요. 자, 기업가의 전망을 넣어볼게요. 예측. 자, 기업가가 한국 경제가
과거와 비교할 때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호황을 기대했다. 호황을 기대했다. 그러면 금리와 상관없죠, 이제. 그럼 금리는 10%임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기대하면 기업은 투자가 늘죠. 그러면 투자가 느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금리에서. 그러면 투자국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여준다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자, 따라서 독립변수, 이해변수가 변하면 그림 자체가 뭐한다? 움직여준다는 거죠. 대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다시 독립과 종속변수의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가로에 있는 경우도 있고 세로에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 두 번째는 독립변수가 변화하면 선상이동. 그래 독립변수, 이해변수가 변화하면 그림 자체가 이동한다. 요걸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독립과 종속변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시와 거시경제학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시경제란 말이 마이크로죠, 마이크로. 영어로. 미시경제 그리고 거시는 매크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좁게 본다는 개념이고 거시는 넓게 본다는 개념으로서 쉽게 말하면 미시는 어떤 산이 있으면 숲만 보는 거예요. 숲. 죄송해요. 나무만 보는 거. 각각의 나무만 보는 거를 미시경제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거시는 넓게 보기 때문에 숲 전체를 보는 거. 이게 거시죠, 거시. 자, 또는 이제 우주인이 우주 밖에 나가서 지구 전체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건 거시.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이 들어와서 각 나라별로 보게 되면 그건 미시.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럼 한 국가를 이루는 경제 주체 배웠죠? 가계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그럼 각각의 경제 주체, 가계나 기업이나 정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미시경제가 돼요. 가계에 대한 연구, 즉 소비자 이론이에요. 기업에 대한 연구, 생산자 이론이죠. 정보에 관한 이론을 또 배운다는 거죠. 반면 거시는 국가 전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미시, 거시 이렇게 분야가 좀 달라요. 다르지만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보다는 거시를 공부할 때도 미시를 또 배워요. 거시 안에서도. 그래서 거시 공부할 때 이제 가계가 어떤 행동 취하는지, 기업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이런 걸 또 배우지만 경제학 기본 구분 개념상 가계, 기업, 정부 쪽만 연구하는 게 미시, 국가 전체에 대한 연구가 거시.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시경제 주로 공부를 하는 분야는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자원의 배분의 문제, 그리고 소득 분배 문제예요. 자, 배분하고 분배가 달라요. 그래서 뒤에 어떤 용어를 붙여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자원 배분 나오면 효율, 요 말을 항상 붙이셔야 되고 소득 분배 나오면 항상 공평을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자원 배분이 공평하다 이러면 개념 없습니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소득 분배가 공평하다. 그럼 효율성은 개념이 명확해요. 그래서 나중에 뒷장에서 후생경제 배울 때 효율성이 정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하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이런 개념을 쓰는 거고, 소득 분배 공평성, 한 곳하고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보는 관점들이. 주관적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둘 중에 뭐 위주로 공부할까요? 우리는 경제학이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 위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기준 자체가 명확하니까. 자, 거시경제학은 역시 두 개로 배우실 때 경제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경제 안정적이다. 이런 거 배우시는 거고, 그래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성장하냐 이런 것들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안정적일 때 판단할 때 가장 기본 기준은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이죠.
이런 개념들 배우시는 거고, 경제 성장, 뭐 경기 변동 이런 것들 배운다는 거죠. 거시경제학 쪽에서는. 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간단히 보자는 거죠. 자, 미시 쪽은 좁게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 있는 뭐 사과 시장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사과 가격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이렇게 나오면 사과 한 개당 가격을 나타낼 거고, 요거에 대응되는 이제 거시 쪽은 우리가 국가 전체를 보기 때문에 똑같이 P로 쓰지만 P를 읽을 때 가격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시는. 왜? 우리나라 내에 있는 재화가 되게 많죠. 그 모든 재화의 가격 평균을 P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때 P는 물가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논술 답안 쓸 때 같은 PP지만 하나는 가격이고 하나는 물가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새로 또 가로 보시면 사과 쪽에 Q가 나오죠. 그럼 사과의 거래량, 즉 생산량이나 여기에 소비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Q 안에. 반면 거시는 역시 사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 있는 모든 재화를 다 고려하기 때문에 여기다 Y로 놓죠. Y를 일드의 약자로 봐요. 일드, 생산하다, 산출하다 약자가 Y. Y를 보통 이제 GDP라고 하죠. 국내 총생산. 이렇게. 국가 전체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미시 오시게 되면 우상향의 서플라이 커브를 나중에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나오면 사과의 공급 곡선이겠죠. 사과 공급. 그 다음에 우하향 디맨드 또 나올 거고, 이 디맨드는 사과 수요. 그래서 공급 수요 만나는 이 교차점 우리가 뭐라고 이제 배우실 거냐면 균형이라고 배워요. 사과의 균형이 여기서 결정된다. 라는 거. 그래서 균형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거래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과 한 개당 가격이 뭐 1,000원. 사과의 거래량이 5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거시로 가시게 되면 이제 S로 쓰시면 안 돼요. 거시는 사과 공급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 있는 모든 재화 공급을 다 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그려지지만 S로 표시하시면 안 되고 AS로 표시하셔야 돼요. 그럼 A는 영어 약자인데 애그리깃 해서 총이에요. 총. 그래서 총 공급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하향 그리고 역시 왼쪽처럼 사과 수요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수요이기 때문에 총수요. 그래서 애그리깃 디맨드 이런 개념 쓴단 말이에요. 그럼 총 공급과 역시 총수요 만날 때 또 뭐라 한다? 역시 균형이죠. 그래서 균형에서 결정되는 요 P 역시 뭐라 읽으셔야 돼요? 가격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균형, 물가. 역시 여기 Y스타는 균형, GDP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거시 그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 거시 이렇게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교재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빠르게 보고 경제 방법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페이지에 가보시면 경제 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경제 변수 나오죠. 외생과 내생, 유량과 저량, 독립과 종속. 유량, 저량에 들어가는 변수들은 일단은 지금 아까 이해토에 설명드렸지만 객관식 쪽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래서 독립변수가 변할 때는 선상이동, 독립변수 이해 변수가 변하면 그림 자체가 움직인다는 걸 꼭 염두를 해두시면 되고, 그림을 볼 때 독립변수가 무엇인지, 독립변수가 또 가로축에 있는지 세로축에 있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 하단 보시면 부분과 일반 균형 분석 설명해놨죠. 부분은 특정 시장에 대한 분석이고 일반은 모든 시장을 동시에 분석하는 게 일반 균형 분석. 그리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인과의 오류와 구성의 오류. 인과 오류는 원인과 결과,
부분을 선후 관계로 그러니까 선후의 관계를 원인 결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게 인과의료고, 구성의료는 이제 부분적 맞는 요 내용을 전체로 확대해서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구성의 오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 종류 미시, 거시. 미시는 핵심 주제가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 거시의 핵심 주제는 경제 안정, 경제 성장이라는 요 주제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뭐 실증, 규범, 뭐 후생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죠. 간단히 보시면 실증은 그냥 현상 이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어떤 가치 판단도 없이 있는 그대로. 뭐 최근에 물가 오른다. 요게 나오면 기사에 뜨죠. 최근에 물가 뭐 10% 오르고 있다. 이건 실증이에요. 근데 규범은 뭐냐면 물가 오르는 것에 대한 대책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대책은 학자들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규범은 어떤 주관적 가치 판단 들어가는 거를 규범 경제학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후생 경제학은 실증 규범이 혼합된 게 후생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실증을 기반으로 규범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나서 어떤 정책까지 제시하는 거를 후생 경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이론, 경제사, 경제정책론인데 경제이론은 우리가 이제 주로 배우는 거, 경제사는 역사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사는 학자들마다 다 관점 다르다 보니까 역사에 따라서 경제이론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경제정책론은 주로 거시에서 배우게 돼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에 대한 연구를 배우는 게 경제정책론. 자, 정태와 동태는 정적이다, 동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태 경제학은 시간의 흐름을 배제하고 현 시점에서 분석하는 게 정태라면, 동태는 시간의 흐름까지 고려하는 거죠. 오늘, 내일, 한 달 이후, 1년 이후까지 같이 동시에 고려하는 게 동태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론 경제 표현 방법, 서술, 말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리,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그림을 좀 잘 보시면 되고요. 논술 쪽은 또 글로 쓰셔야 되겠죠. 서술적인 방법, 이걸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경제 체제는 뭐 역사인데요. 전통 경제 뭐 등등 나오지만 이 부분은 저희 시험엔 뭐 경제학 성인 시험에는 전혀 안 나오니까 가볍게 보고 가시면 돼요. 뭐 자본주의 발전 단계, 뭐 상업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최근에 뭐 신자유주의 등등의 역사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 고민 안 하시고 가볍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경제학 반번호까지 마무리했고 수요 공급 파트로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